문재인 전 대표의 토론 실력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상호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라디오 토론회였지만 사실 페이스북에서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일단 모습 어땠는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정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을 하는 것입니까? 알아주실군요. 예, 방금 이명박 정부는 이 임기 내내 지금은 우리 야당들만 제대로 힘을 모아도 과반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선 소연정을 먼저 말할 때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정당입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적폐 대상과 지금 연정하겠다라고 가능하겠습니까? 네, 2012년 대선 당시 때와 어제 토론회 영상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민 원장님, 제가 보더라도 그때 원고를 보면서 버벅대던 2012년과는 확연히 달라져서 저게 지금 대연정과 관련해서 안희정 지사와 약간 설전을 벌이는 건데 좀 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세는 어찌됐건 간에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5년간, 4년간의 있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경험들이 현재 그때 나올 때는 사실상 지금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약간 신데렐라적인 그 정치 신데렐라적인 그 성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 후보가 된 이런 입장인데 지금은 4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쌓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쉬운 것은 태도에 있어서는 저렇게 많이 당당해지고 변화했는데 과연 그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질적 내용의 측면에서도 과연 저렇게 당당해지셨는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증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이셨어요, 보면.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튀는 부분, 중간에 어떤 뜨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이, 말은 청산유수로 이렇게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문제는 부분에서 자신한테 약한 부분 또는 자신을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것을 여유있게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점들이 좀 아쉽다 하는 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2, 3위 후보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부분들은 사실은 자신이 이제 또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하자. 라고 이렇게 문을 계속 말을 닫았거든요. 그렇게 그만하자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숱하게 질문을 받을 텐데 그때마다 앞으로 9차례 어떤 TV 토론이 남아있는데 그때마다 또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되풀이할 수는 없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또 풀어나가고 저런 질문 저렇게 풀어나가고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호평입니다. 애초에 이거 시작했을 때 민주당 주자들끼리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 기피증이 있다. 토론 왜 이렇게 안 하냐. 그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토론에서 사실상 라디오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없고 표정이 나오지 않는 그런 라디오 토론회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임했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표가 2012년에 보면 약간 방송 울렁증에다가 토론 울렁증 두 개를 같이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상 많이 극복을 하신 것 같아요. 라디오여도 토론하는 거 내용 거의 비슷하니까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확실히 여유도 많이 생기시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응도 과거보다는 훨씬 매끄럽게 하시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도 많이 늘으셨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이제 아주 비견하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지금 사드와 중국의 무역과 관련해서도 사드도 아직도 지금 명확한 본인의 스탠스를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사드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럼 안 하면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명확하게 지금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명쾌한 답을 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드도 우리는 안 하면 아예 안 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던가 할 거면 이거는 미국과의 약속,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럼 중국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뭔가 비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좀 아쉽습니다. 그 토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토론은 많이 할수록 필요한데 대체로 이제 저게 무슨 라디오 토론이든 TV 토론이든 대충 토론의 큰 틀은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후보들도 대충 준비는 하는데요. 굉장히 그 즉흥적이면서도
그런 질문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든지 대통령이 될 자격으로서의 품격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일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또 사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 사드와 관련해서 내가 자신이 있으니 다음 정권에 넘겨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네. 정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과연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이슈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이슈예요. 이게 미국의 요구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보 때문에 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주자라면 오히려 전임 정권에서 이걸 털어주는 게 나은 것이에요. 네. 과거에 한미 FTA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사인까지 해놓고 비준을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고기 파동서부터 시작해갖고 비준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체류탄이 날려들고 얼마나 난동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네. 다른 나라는요. 정파가 다르고 정치적으로 색채를 달리하더라도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적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미리 어려운 문제를 털어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한다든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그 사과를 할 때 일본 국민은 또 사과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사과를 해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가벼운 마음으로 정책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될 생각이 하더라도 이건 나는 좀 이미 전임 정부에서 결정했으니 이건 이렇게 해갖고 낙장 불입이니 하고 네.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자기한테 맡겨달라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뭘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자기가 발언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좀 지키는 모습인데 뭐 탄핵된 정부에서 데모치라는 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어제 토론회 임하기 전에 이제 주자들 간에 자료를 뭐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문제로 신경전도 벌어지고 좀 긴장된 모습도 보였는데 발언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니요, 여기로 가세요. 여기서 이리 가셔야 돼요. 내려오시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카메라 안 타보셨네. 내려오셔서 또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내려오셔야 돼요. 밑으로, 옆으로. 자, 좌석이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그리고 저희들 저기 뭐 토론의 순서를 사다리 타기로 정하는 모습인데 뭐 문재인 전 대표 되게 익숙치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사다리를 처음 타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토론회에 대한 자체적인 대선 주자들 간의 평가를 물어봤더니 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하게 뭐 공론성 질문 없이 아주 재밌는 토론회였다라고 답변을 했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 한 것 같다. 그리고 반면에 계속 토론회를 진행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쟁점마다 부딪히긴 했지만 2007년에 저희 한나라당 경선 때는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거의 혈전이었잖아요. 거의 뭐 BBK도 터지고 뭐 할 정도로 혈전이었는데 그 정도의 선거 질문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사실은 2007년 그때 경선 때 그 최순실 씨, 최태민 씨 이런 검증의 문제가 그때 훨씬 더 나았었더라면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공개가 안 됐었지 그 당내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고 또 지금하고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도 워낙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 거의 뭐 그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나라당의 내부 경선이 바로 본선이다.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 그 선발처럼 그래서 국내 선발전이 더 어렵다 할 정도로 그때 상황인데 지금도 워낙 민주당이 그 국정농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사실 본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이런 농단 간의 검증을 갖다 철저하지 못하고 온 것이 바로 이벤트 정치의 폐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증하고 자꾸 이벤트 중심으로 어떤 이미지 정치에 이런 폐해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치 지도자의 어떤 검증 과정은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좀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도덕성도 물론이지만은
그런 그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경선 토론의 열기가 뭐 2007년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또 흔히 얘기하는 약속 대련처럼 그러니까 형식적인 형태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그렇죠. 지적인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아까 좀 아쉬워했잖아요. 되게 아쉬워했는데 아쉽다면 좀 더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문재인 대표를 그렇게 공격적이지 못했어요. 사실 보면 2007년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비리도 있고 좀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는 BBK가 있었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최태민 씨 관련 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검증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그런 검증은 없어요. 그럼 선명성이에요. 이재명 시장은 선명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선명 경쟁을 벌이다 보면 안희정 지사를 공격하게 되지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3위가 2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1위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재미없게 돼요. 이재명 시장의 어떤 진짜 자신의 어떤 특기가 안 나오게 되고 안희정 지사가 그렇다면 또 문재인 대표를 공격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같은 친노 그룹이니까 예. 굉장히 또 정중해져요. 보면 표현이 네. 아주 맹렬하게 공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재미있는 어떤 그런 그 토론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승세가 좀 꺾이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밋밋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2%포인트가 올라서 34%,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15%까지 떨어진 모습인데 이제 뭐 30%대로 가느냐 뭐 이런 기로에서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선안의지 발언 이후에 뭔가 반등하는 그 계기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박영선 의원을 만나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그 선의 발언 이후에 뭐 제일 큰 문제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안희정 지사가 다시 약간 좌클릭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또 좀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중도층에서 보면 도대체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야. 굉장히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네. 현실적으로 호남에서 떨어진 지지율에다가 그런 부분들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많이 떨어진 모양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비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박영선 의원에게 찾아가고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모양새인데 안희정 지사는 제가 이렇게 워딩을 쭉 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어디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좀 감명한 워딩하고 감명한 메시지. 그러니까 초반에 사드 관련된 발언이나 뭐 대연정 발언이나 들으면 한 번에 꽂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말도 너무 어려워지셨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치고 가다 보니까 조심하다가 보니까 말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헛스윙 같은 게 나오고 헛스윙이 나오다 보면 도저히 이제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니까 특히 호남권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도 나오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일단 뭐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뭐 지지율이 약간 뭐 이렇게 그 조정기라고 해야 되나요? 조정기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겉으로는 표현하시지만 사실 내심 굉장히 좀 초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특유의 그냥 과거의 그 감명한 메시지와 중도나 보수를 공략하는 그 확실한 그 카드를 들고 그 원래 가던 스타일대로 가시는 게 다시 지지율을 받는 게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지금 15%잖아요. 25%로 지금 치고 올라가도 지금 그런데 15%는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네. 이 선한 의지에 대해서 그런 일관성 있게 그 선한 의지라는 게 그 국정농단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선한 의지를 그 정당화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적배청산 이러다 보니까 왠지 대가 약하다는 느낌과 함께 양쪽으로부터 지지표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 여기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위해서 박영선 의원을 찾아간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박영선 의원을 찾아가서 박영선 의원을 움직이려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김종인 전 대표의 마음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반전을 이룬다면 이게 계기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잘 안 된다면은 안희정 지사의 대권 후보로서의 한계를 더 노정하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로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네. 지난 한 달간 저희가 그 구글의 빅데이터죠. 검색어가 어느 게 가장 많이 검색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다 주자별로 서로 궁금한 것들이 달라요. 저희 예. 일반 국민들이 궁금한 게 다른데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이,
아무래도 최고령 후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들과 특전사가 주요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반면에 지금 안희정 충남지 같은 경우는 고향, 진짜 안희정 지사의 고향이 어디냐부터 해서 그리고 부인이 누구냐, 이 궁금증이 많은 것 같고요. 반면에 황교안 저 권한대행도 똑같이 고향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 3이 지금 주자인데 여론조사에서 과연 이 두 명의 고향이 어디냐가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가발 또 거기에 키워드에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과 평수, 그러니까 가족사에 대한 문제, 네. 꾸준히 지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주자들마다 지금 관심사들이 다르고 본인의 약점과 장점이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약점을 다 커버하고 네. 장점을 더 부각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선이 그게 상당히 본인한테는 굉장히 반등의 기회를 가질 그 카드로 지금 했는데 오히려 그 하락의 원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 그 빅데이터에서 언급되는 그 낱말 중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철수, 한교안, 거기 이재명 이 세 분은 공통적으로 지지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중성을 확보하고 지지를 올릴 것인가 하는 거고, 이재명 시장은 사실 한번 걸러지긴 문제인데 형수하고 집안 싸움에 있어서의 그 욕설이 사실 육성으로 지금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번 걸러지긴 한 문제인데 지금 다시 이제 형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고, 의외로 좀 재밌는 것은 뭐 그 개인적인 그 사생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황교안 그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발이냐 아니냐.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 그 차은택 씨를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은 그 술자석이나 이런 데서는 황교안 대행이 진짜로 가발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됐는데 그게 빅데이터에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네. 네.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 가발 여부에 대해서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